한국은행이 해외 상장금 현물 ETF를 공식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한 줄이 왜 중요하냐고요? 금값이 당장 폭등한다는 예언이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 운용 철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은 개인 투자자처럼 단기 수익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안전성, 유동성, 그리고 위기 때의 방어력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런 기관이 금을 그것도 실물 보유가 아닌 ETF 형태로 검토한다는 건 지금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달러 중심의 안전자산 구조가 이전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한은이금 ETF 사면 금값 폭등, 혹은 한국도 탈달러 본격화 같은 자극적인 해석이 붙기 쉬운데 지금 단계에서 그 결론을 내리긴 이릅니다. 오늘은 과장 없이 전문가 관점에서 이 뉴스가 가진 무게만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팩트부터 정리하죠.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과정에서 외환 보유액 다변화 방안을 점검하는 흐름 속에서 금 ETF 투자안을 내부적으로 보고받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이후 금 관련 자산 편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언급된 건 오랜만이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동시에 한은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의 언어는 대개 가능성과 원칙을 같이 담습니다. 검토는 결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 자체가 없던 시절과 검토가 시작된 시절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배경으로 거론되는 건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확대입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외환 보유 전략에서 금 비중을 늘려왔고, 이는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금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본다는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단계 더 냉정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금 매입은 단순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와 제재 리스크, 즉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판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모든 중앙은행이 따라가는 일반적 흐름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산다는 문장만 떼어놓고 곧바로 금 폭등, 서사로 점프하는 순간 분석은 선동으로 바뀝니다. 이제 한은의 과거 스탠스를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전통적으로 금 보유 확대에 신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은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습니다. 채권처럼 쿠폰이 들어오지 않고 주식처럼 배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국가의 안전판이지만 동시에 운용 자산이기도 합니다. 수익성 관점에서 금은 늘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물 금을 보유하면 보관과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매매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도 존재했습니다. 과거 한은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90톤을 매입한 뒤 추가 매입이 없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은 입장에서는 굳이 금을 더 늘릴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운용 효율, 답을 내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거론되는 대상이 실물금이 아니라 금현물 ETF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TF는 실물 가격을 추종하면서도 힘시장에서 주식처럼 즉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 높습니다. 중앙은행 관점에서 유동성은 생명선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산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하고 포지션 조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물금은 장기 보유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운용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거래 편의성과 유동성은 큰 장점이 됩니다. 게다가 ETF는 실물 보관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보관, 운송, 보안, 보험 같은 현실적인 비용과 절차가 줄어드는 것이죠. 요약하면 금의 역할은 가져가되 실물의 불편은 줄이고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발상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장점만 보면 안 됩니다. ETF는
구조적으로 추종 오차, 운용사 리스크,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유동성 왜곡 같은 논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이 외국 상장 ETF를 편입한다면 거래 시장의 규제 환경, 결제 시스템, 보관기관 구조 등 실무적 검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니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이라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원론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1순위 평가 기준입니다. 수익보다 먼저 언제든지 팔 수 있느냐, 위기 때도 시스템이 버티느냐를 봅니다. 오늘 뉴스의 요지는 금값 폭등 확정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 다변화 수단으로 금 ETF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입니다. 시장은 여기서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글로벌 환경이 달러, 가난 국채, 중심의 단순한 안전자산 구도가 아니라는 점. 둘째, 그렇다고 해서 이 검토가 곧바로 대규모 매수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지금은 결정이 아니라 검토입니다. 다만 중앙은행의 검토는 작은 움직임처럼 보여도 그 자체가 체계적인 신호가 됩니다. 핵심은 단순히 금이 좋아서가 아니라 외환 보유액의 목적 자체가 평시 수익보다 위기 대응으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세계가 안정적일 때는 국채 중심 포트폴리오가 무난합니다. 하지만 지정학, 공급망, 제재 리스크가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환 보유액은 높은 수익을 위한 돈이 아니라 국가의 유동성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하느니 말하는 안전성과 유동성은 말 그대로 국가 단위의 보험력 같은 개념입니다. 이번 검토를 과장하지 말아야 하지만 가볍게 봐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진다가 아니라 달러만으로는 리스크 분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과거에는 달러 미국 국채가 사실상 만능 안전자산처럼 기능했습니다. 유동성도 최고, 시장 규모도 압도적, 위기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특성까지 갖췄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수년간의 흐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이 변동성을 키우고 전쟁과 제재, 블록화 같은 요소가 금융 시스템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때 중앙은행 입장에서 어떤 자산이 진짜로 위기에서 작동하는가가 다시 질문으로 떠오릅니다. 금은 이자나 배당이 없지만 상대방의 채무에 기대지 않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고유한 위치를 갖습니다. 즉, 어느 나라가 채무 불이행을 하느냐, 어떤 통화가 흔들리느냐와 상관없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금의 본질적 역할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실물 금이 아니라 현물 ETF라는 선택지에 담긴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하느니 과거에 금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축이었죠. 거지널, 금은 수익이 없고 이 실물은 운용이 불편하다. 그런데 ETF는 이중, 이하를 상당 부분 해결합니다.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운용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필요한 순간에 팔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물금은 보관과 이동, 매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규모가 커질수록 운용의 마찰 비용이 증가합니다. 반면 ETF는 시장에서 즉시 거래가 가능하며 포지션 조절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즉, 금을 전략 자산으로 보되 운용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느니 내부적으로 다변화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을 대체, 투자로 본다기보다 외환 보유액의 리스크 구조를 조정하는 도구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ETF가 만능은 아닙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중앙은행이 ETF를 검토할 때는 개인 투자자와 체크리스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은 수수료가 싸다, 거래가 편하다, 수익이 난다로 판단합니다. 중앙은행은 그보다 먼저 구조적 리스크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예를 들어 ETF는 현물을 추종하지만 그 추종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가가 벌어지고 유동성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스터디 결제 규제라는 인프라 리스크가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라면
해당 시장의 규제 체계와 결제 인프라가 위기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하는지, 법적 운영상의 리스크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니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본다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ETF를 편입한다는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신용과 직결된 시스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니까 한국도 따라 산다가 아니라 각국의 목적 함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부 국가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분명하게 추진합니다. 또 어떤 국가는 외환 보유액의 장기 분산을 위해 금 비중을 늘립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전통적으로 외환 보유액 운용에서 보수적 기준을 유지해왔고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방어에 초점을 둡니다. 이런 기관이 금 ETF를 검토한다면 그 의도는 이념적 탈달러라기보다 리스크 관리 고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탈달러는 금의 단순 프레임인데 중앙은행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교역 비중이 크고 달러 결제 의존이 높은 경제는 달러 비중 축소가 곧바로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신 극단적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방어 자산의 옵션을 늘리자는 방향이 더 현실적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이 뉴스가 금 가격에 미칠 영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가격 폭등의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아직 검토이고 규모도, 시점도, 방식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의 운용은 분산과 점진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영향이 0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중앙은행의 언어를 수요 가능성으로 읽고 금의 전략적 지위를 재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즉, 단기 가격을 밀어 올린다기보다 금은 다시 국가급 자산으로 검토받는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중장기 수요 기반이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 심리에 바닥을 다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한은혜금 ETF 검토는 금이 곧 폭등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외환 보유액 운용에서 위기 대응력, 유동성, 또는 비채무성 자산 옵션을 더 정교하게 설계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F라는 수단은 그 설계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구조적 인프라 리스크 검증이라는 큰 숙제를 동반합니다. 한국은행의 금현물 ETF 검토가 결정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관점에서 시장이 진짜로 봐야 할 건 한다 슬래시 안 한다의 이분법이 아니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규모로 접근하느냐입니다. 중앙은행의 포트폴리오 변화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 버튼과 완전히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올인도 없고 감정적인 추격 매수도 없습니다. 대신 원칙과 절차, 그리고 리스크 매트릭스에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를 세워볼 때도 자극적인 결론보다 가능성이 높은 경로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현실적인 그림은 소규모 파일럿 편입입니다. 즉, 외환 보유액 전체에서 비중이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규모로 시작해 운용 초점 결제 회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실제로 돌려보는 겁니다. 중앙은행에게 금 ETF는 단순 상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말 위기 상황에서도 이 구조가 작동하는가를 확인하려면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시장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파일럿 편입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금값을 끌어올리겠다가 아니라 운용 가능성 검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나와도 당장 금 가격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심리적 신뢰를 보강하는 정도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단계적 확대입니다. 파일럿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일정 기간에 걸쳐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늘리는 기준이 금이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외환 보유액 내 자산군의 상관관계, 위기 시 방어력, 유동성 프로파일 같은 정량 정성 지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 국채 금리 변동성이 커졌을 때 외환 보유액의 평가손 변동이 커지면
상관관계를 낮출 수 있는 자산을 일부 섞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금은 수익이 없지만 특정 국면에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계적 확대가 현실화되려면 ETF 구조 리스크에 대한 내부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특히 해외 상장 ETF라면 규제 리스크, 커스터디 구조, 결제 안정성, 그리고 위기 시 유동성 확보 가능성까지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검토는 했지만 결론은 보류입니다. 이 경우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한은의 최우선은 어디까지나 안전성과 유동성이기 때문입니다. 금 ETF가 유동성 면에서는 매력적이지만 중앙은행이 보기에 구조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거나 정책 제도적 부담이 크다는 결론이 나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보류가 곧 금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조건에서 외환 보유액 운용 자산으로는 최적이 아니다라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고 흥분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은 단기 가격 전망이 아니라 시스템 안정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한은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ETF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현물 기반입니다. 선물 기반 상품은 롤오버 비용과 콘탱고 슬래시 백워데이션 구조로 인해 장기 보유 시 추종 성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구조적 보유가 전제되므로 한은이 검토한다면 실물 가격을 직접적으로 추종하는 구조를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규모와 거래량입니다. 중앙은행은 언제든지 포지션을 조절해야 하므로 시장 규모가 크고 일일 거래량이 풍부한 상품이 유리합니다. 셋째는 보관 감사 투명성입니다. 커스터디 체계가 명확하고 보유금의 실물 관리와 감사 프로세스가 투명해야 합니다. 넷째는 비용 구조입니다. 수수료가 낮을수록 좋지만 중앙은행은 수수료보다 구조적 안정성을 우선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규제 환경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시장이 열리고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놓고 보면 만약 실제 편입이 발생하더라도 특정 상품 하나를 대규모로 담기보다는 검증된 대형 상품을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시장 영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한은 매수는 금 폭등, 은 현실에서는 과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 대비 소량의 ETF 편입은 가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간접 효과는 분명합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검토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다시 올려놓으면 민간 자금은 그 신호를 수요 기반의 안정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단기 급등의 트리거라기보다 하락 구간에서의 심리적 바닥을 두텁게 만드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뉴스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중앙은행이 지금 금을 다시 보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쌓일수록 금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통화 시스템의 보험이라는 내러티브를 강화합니다. 한은이 움직인다면 소규모 파일럿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내부 기준을 통과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이 과정에서 헤드라인에 휘둘리기보다 한은이 어떤 원칙을 강조하는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금현물, ETF, 검토 이슈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저는 먼저 이 뉴스가 당장 내 수익을 보장해 주는가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의 위험 구조를 점검하게 해주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라고 말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의 행보는 대개 시장의 단기 가격을 움직이는 재료라기보다 장기적인 자산 인식과 수요 기반을 형성하는 환경 변화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뉴스를 보고 즉시 추격 매수에 들어가거나 반대로 결정 난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냐며 무시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가장 현명한 접근은 금을 하나의 보험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그 보험이 지금 과소과대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기 국면에서 현금 흐름 자산이 동시에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 전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그 역할이 필요할 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보험은 불이 나고 나서 드는 게 아니라 조용할 때 구조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이번 이슈는 바로 그 조용할 때의 점검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비중을 예측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을 살 때 실수를 합니다. 금값이 오르면 포모로 더 사고 빠지면 공포로 던져버립니다. 옌금은 그렇게 운용하면 손익이 아니라 심리만 남습니다. 금을 가져갈 거라면 내 자산군에서 위기 해지 목적 비중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리밸런싱하는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이 높고 금리 환율 변동에 취약한 구조라면 금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고 반대로 현금성 자산과 채권이 충분히 방어적이라면 금 비중을 과도하게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은 금을 수익 엔진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수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실물, 국내 해외, ETF, 금 관련 펀드 주식 등으로 나뉩니다. 한국은행이 검토하는 것은 해외 상장 현물, ETF에 가깝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동일한 선택이 최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ETF는 거래가 쉽고 유동성이 좋지만 구조적 리스크와 운용 비용, 추종 오차가 있습니다. 실물은 추종 오차가 없지만 보관 매매 비용과 편의성이 문제입니다. 결국 선택은 내 목적에 달립니다. 단기 트레이딩이라면 유동성과 스프레드가 핵심이고 장기 해지라면 비용 구조와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장기 관점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금값이 오를 것 같아서 금을 큰 비중으로 담는 것입니다. 금의 강점은 예측이 아니라 불확실성 대응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달러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금은 종종 달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단순 공식으로 설명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금리가 높을 때도 오르고 달러가 강할 때도 오르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실질 금리와 위기 프리미엄입니다. 실질 금리가 내려가거나 금융 시스템 불안이 커지면 금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 금리가 높고 위험 자산 선호가 강하면 금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슈를 활용하는 방식은 하느니 검토한다니까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가 금리 달러 주식의 조합에서 어느 쪽에 취약한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매수 타이밍을 뉴스가 아니라 분할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금은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구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횡보와 조정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분할 매수와 리밸런싱은 금에서 특히 유리합니다. 일정 기간마다 동일 금액을 매수하거나 목표 비중에서 벗어날 때만 조정하는 방식이 금의 성격과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실제로 편입을 결정하든 보류하든 개인은 그 결정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이벤트에 베팅하기보다 예측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구조를 짜는 것이 전문적 접근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이은과의 비교해서 과장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금 ETF 이슈가 나오면 곧장 은은 더 크게 간다는 서사가 따라 붙습니다. 은은 변동성이 크고 산업 수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과 동일한 보험 자산으로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금은 통화적 성격이 강하고 은은 경기 민감도가 더 큽니다. 따라서 금과 은을 함께 보유하더라도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금은 방어, 은은 공격 또는 사이클 베팅에 가깝습니다. 이번 하는 이슈는 금의 방어적 가치에 대한 신호이지 모든 귀금속에 대한 무차별 강세 신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건 중앙은행이 한다니까 나도 빨리 타야 한다는 단순 추종입니다. 중앙은행의 운용은 여러분의 계좌와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은 국가 유동성, 외환시장 안정, 제도적 리스크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개인은 생활자금, 은퇴자금, 심리적 변동성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금이라도 해야 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 뉴스는 매수 신호가 아니라 점검 신호입니다. 금을 보유할 이유가 있다면 규칙 기반으로 분할 리밸런싱을 설계하고, 없다면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은의 다음 스텝이 무엇이든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투자자는 예측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